동철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75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걸음은 당당했습니다. 그리고 젊은 가해자 앞에 우뚝 섰죠. 젊은이, 내 손자한테 무슨 일이냐? 목소리는 낮았지만 위협적이었습니다. 선임 훈련병 정하늘은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할아버지, 이건 훈련병들끼리의 일이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하지만 동철의 다음 행동은 면회실의 모든 사람들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가 목에 걸고 있던 특전사 군번줄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리고는 군대 특유의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나는 707 특임대 창설 멤버였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어르신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드릴 감동적인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려요.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변두리의 오래된 아파트 단지, 새벽 5시 반이면 어김없이 일어나는 김동철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올해로 75, 한때 베트남 전쟁터에서 귀신 중에 귀신이라 불렸던 특전사 중사였지만 이제는 가저 평범한 할아버지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죠. 무릎이 시큰거려도 매일 아침 간단한 스트레칭은 빼먹지 않았습니다. 군인 시절 몸에 밴 습관이었거든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동철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한때 단단했던 어깨는 구부정해졌고 날카로웠던 눈빛은 세월의 무게로 흐려져 있었죠. 하지만 여전히 그의 눈 깊숙한 곳에는 꺼지지 않는 무언가가 남아 있었습니다. 전쟁터에서 길러진 본능이었을까요? 아니면 평생을 지켜온 신념이었을까요? 할아버지, 일찍 일어나셨네요. 방 밖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20살 손자 민수였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 아이가 훈련소에 입소하는 날이었죠. 동철은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겪었던 그 모든 일들이 손자에게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랐거든요. 민수야. 너도 일찍 일어났구나. 잠은 잘 잤니? 동철의 목소리에는 평소보다 더 많은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수는 할아버지의 마음을 알기라도 하는 듯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죠. 사실 그도 한숨도 못 잤거든요. 처음 가보는 군대에 대한 두려움과 기대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간단한 아침을 준비하는 동철의 손길이 평소보다 조심스러웠습니다. 계란 후라이를 부치고 김치찌개를 끓이며 밥을 퍼담는 모든 행동 하나하나에 손자에 대한 사랑이 담겨 있었죠. 이런 정성스런 아침 식사를 언제 다시 함께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민수야, 아침 먹어라. 오늘부터는 부대 식당에서만 밥을 먹어야 하니까 마지막으로 할아버지 손맛을 제대로 느껴봐라. 동철의 목소리는 애써 밝게 들리려 했지만 그 안에 숨은 쓸쓸함을 민수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밥상 앞에 마주 앉은 할아버지와 손자,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복잡한 감정들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숟가락을 들었지만 목구멍으로 음식이 넘어가지 않았죠. 할아버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생 수많은 이별을 경험했지만 손자와의 이별은 또 다른 의미였거든요. 할아버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잘 다녀올게요. 민수가 먼저 침묵을 깨뜨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할아버지 앞에서만큼은 용감해 보이려 애쓰고 있었죠. 동철은 그런 손자의 모습이 안쓰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대견했습니다. 자신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군대라는 게 말이야. 동철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죠.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기도 하고 짐승으로 만들기도 하는 곳이란다. 이 말에는 그가 베트남 전쟁터에서 직접 겪었던 경험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인간이 극한 상황에서 보여줄 수 있는 선량함과 악함을 모두 목격했던 그였거든요. 민수는 할아버지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할아버지로부터 들어왔던 군대 이야기들이 떠올랐죠. 용감했던 특전사 시절의 무용담들, 전우들과의 우정, 그리고 전쟁 중에 잃었던 소중한 사람들의 이야기까지. 하지만 그 모든 이야기 속에는 항상 깊은 아픔과 그리움이 숨어 있었다는 것을 민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고 훈련소로 떠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동철은 손자의 짐을 하나하나 점검해 주었죠. 속옷, 양말, 세면도구,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은 수첩 하나를 건네주었습니다. 이거 가져가라. 힘든 일이 있으면 할아버지한테 편지 써라. 꼭이야. 민수는 그 수첩을 받아들며 할아버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거친 손이었지만 따뜻했죠. 그 손에서 평생의 사랑과 보호를 느꼈거든요. 할아버지, 제가 꼭 멋진 군인이 되어서 돌아올게요. 할아버지처럼 강하고 의로운 군인 말이에요. 동철의 눈가에는 어느새 촉촉한 기운이 맺혀 있었습니다. 민수도 할아버지의 마음을 느꼈는지 그동안 꾹 참았던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죠. 두 남자가 나눈 긴 포옹 속에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사랑과 걱정, 그리고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는 민수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동철은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발 이 아이만큼은 내가 겪었던 그런 아픔을 겪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는 속으로 중얼거렸죠. 군대란 게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기도 짐승으로 만들기도 하지. 민수가 완전히 사라진 후에야 동철은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갑자기 집 안이 너무도 조용해졌죠. 평소에는 민수의 웃음소리와 발걸음 소리로 가득했던 집이 이렇게 적막할 줄은 몰랐습니다. 동철은 소파에 앉아 멍하니 텔레비전을 켰지만 화면에 나오는 내용은 하나도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문득 서랍 깊숙이 보관해둔 낡은 사진첩이 생각났습니다. 베트남 전쟁 시절 동료들과 찍은 사진들이 있었죠. 젊고 씩씩했던 그 시절의 자신과 전우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들 중 얼마나 많은 이들이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했는지, 그리고 돌아온 이들조차 얼마나 많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는지 동철은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훈련소에 도착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처음 이틀 동안은 그저 적응하기에 바빴죠. 새로운 환경, 낯선 사람들, 그리고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빡빡한 일정에 정신없이 지내왔거든요. 하지만 사흘째 되는 날부터 민수는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야, 신병들. 집 앞 큰 소리와 함께 생활관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들어온 것은 선임 훈련병들이었죠. 그 중에서도 가장 앞에 서 있는 정하늘이라는 22살 청년의 눈빛이 유독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민수는 본능적으로 무언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죠. 신병 박민수. 정하늘의 목소리가 생활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민수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지만 할아버지가 가르쳐준 대로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예. 너 어제 점호 때 자세가 엉성했지? 이리 나와. 정하늘의 말에 민수는 당황했습니다. 자신은 나름대로 정자세를 유지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선임의 말에 토를 달 수는 없었죠. 민수는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갔습니다. 물 준비해. 정하늘이 다른 선임들에게 말했습니다. 곧이어 큰 물통이 민수 앞에 놓였죠. 이거 다 마셔. 신병이 정신이 없으니까 머리를 좀 맑게 해줘야겠어. 정하늘의 말에 다른 선임들이 낄낄거리며 웃었습니다. 민수는 그 순간 할아버지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군대란 게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기도 짐승으로 만들기도 하지.
지금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그 후자였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죠. 빨리 안 마실 거야? 정하늘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민수는 어쩔 수 없이 물통을 들어 올렸죠. 하지만 그 양이 너무 많았습니다. 보통 사람이 한 번에 마시기에는 무리가 있는 양이었거든요. 민수가 억지로 물을 마시기 시작하자 선임들은 박수를 치며 조롱했습니다. 잘한다, 신병아. 그렇게 정신 똑바로 차려야지. 물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면서 민수는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죠. 멈추면 더 큰 일이 벌어질 것 같았거든요. 결국 민수는 물통을 다 비웠습니다. 배가 불룩해지고 속이 메스꺼웠지만 겨우겨우 참아냈죠. 좋아,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하지만 앞으로는 정신 똑바로 차려. 정하늘이 만족스러운 듯 말하고는 다른 선임들과 함께 생활관을 나갔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낮에 있었던 일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다른 동기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았습니다. 생활관 전체가 묘한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죠. 모두들 언제 또 선임들이 들어올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떨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더 지나자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정하늘과 그의 무리들은 거의 매일 밤 생활관으로 들어와 신병들을 괴롭혔죠. 물 마시기는 기본이었고 팔굽혀펴기, 오리걸음, 그리고 온갖 모욕적인 자세들을 강요했습니다. 너희들이 왜 여기 있는지 아니?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 되기 위해서지. 그런데 이 모양 이 꼴로 어떻게 적과 싸우겠어? 정하늘의 말에는 그럴듯한 명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알 수 있었죠. 이것이 진정한 훈련이 아니라 단순한 괴롭힘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가장 힘든 것은 밤에 당하는 얼차려였습니다. 다른 훈련병들이 모두 잠든 깊은 밤, 정하늘 무리는 조용히 생활관으로 들어와 특정 신병들을 깨웠죠. 그리고는 화장실이나 구석진 곳으로 데려가 온갖 가혹행위를 자행했습니다. 야, 박민수. 너 할아버지가 군인 출신이라며? 그럼 너도 잘할 줄 알아야지. 정하늘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민수는 할아버지 이야기가 나오자 가슴이 뜨거워졌죠.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는 자신이 약자였거든요. 그날 밤 민수는 할아버지가 준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고 첫 편지를 쓰기 시작했죠. 하지만 무엇부터 써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할아버지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한참을 고민한 끝에 민수는 조심스럽게 펜을 움직였습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훈련소 생활에 적응하고 있어요. 생각보다 힘들지만 견딜만 합니다. 여기서 민수는 펜을 멈췄습니다. 정말 하고 싶은 말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한참을 망설인 후 민수는 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할아버지, 훈련보다 더 무서운 건 사람입니다. 이 한 줄을 쓰고 나서야 민수는 눈물이 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할아버지가 해준 말이 이런 뜻이었구나 하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거든요. 군대에서 가장 두려운 적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같은 편이어야 할 사람들 안에 숨어있는 악마였던 것입니다. 편지를 다 쓰고 난 민수는 조용히 베개 밑에 수첩을 숨겼습니다. 내일 아침 우편함에 넣어야겠다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할아버지가 이 편지를 받으시면 어떤 기분이실까 걱정되었지만 더 이상 혼자서는 견딜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민수의 꿈속에는 할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젊은 시절 특전사 복장을 한 할아버지가 자신을 보며 말했죠. 민수야, 힘내라. 할아버지가 있다. 꿈에서 깬 민수는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할아버지가 정말 자신을 지켜주고 계신 것만 같았거든요. 민수가 훈련소에 입소한 지 2주가 지났습니다.
동철은 매일 우편함을 확인했지만 손자의 편지는 오지 않았죠. 처음에는 아직 적응 기간이라 생각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불안감이 커져갔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밤잠을 설치게 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드디어 민수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동철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 봉투를 열었죠. 하지만 편지를 읽고 나서 그의 얼굴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할아버지, 훈련보다 더 무서운 건 사람입니다. 이 한 줄이 동철의 마음을 얼어붙게 만들었거든요. 동철은 편지를 여러 번 읽어보았습니다. 겉으로는 괜찮다고 쓰여 있었지만 행간에 숨어 있는 고통을 놓치지 않았죠. 자신이 군대에서 겪었던 그 모든 악몽들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설마 지금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건 아니겠지 했는데 손자의 편지를 보니 달라진 게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 나라 군대는 언제까지 이 모양일까? 동철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베트남 전쟁 시절에도 제대한 후에도 계속 들려오는 군대 내 부조리와 폭력에 대한 소식들. 수십 년이 지났건만 여전히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이 그를 절망스럽게 만들었죠. 다음 날부터 동철은 면회 날만을 기다렸습니다. 직접 손자를 만나 상황을 파악해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달력에 동그라미를 치며 하루하루를 세어가는 동철의 마음은 조급함과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드디어 면회 날이 되었습니다. 동철은 새벽부터 일어나 준비를 시작했죠. 민수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정리하며 마음의 준비도 했죠. 손자 앞에서는 걱정스러운 기색을 보이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훈련소까지 가는 길은 평소보다 더 멀게 느껴졌습니다. 버스 안에서 동철은 계속 창밖을 바라보았죠. 마음속으로는 온갖 상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얼마나 야위었을까? 혹시 다친 곳은 없을까? 그리고 그 편지에 담긴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 훈련소 정문을 통과할 때 동철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수십 년 전 자신이 훈련받았던 그 시절이 떠올랐거든요. 똑같은 철조망, 똑같은 경비병들, 그리고 똑같은 군대 특유의 분위기. 하지만 이제는 훈련생이 아닌 면회객의 신분으로 이곳에 서 있었습니다. 면회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동철은 주변을 살펴보았습니다. 다른 가족들도 자신과 비슷한 표정으로 자식들을 기다리고 있었죠. 어머니들은 도시락을 챙겨왔고 아버지들은 근심 어린 얼굴로 입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같은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할아버지. 멀리서 들려오는 민수의 목소리에 동철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손자를 본 순간 그의 마음은 얼어붙었죠. 민수의 얼굴은 눈에 띄게 초췌해져 있었고 뺨은 움푹 들어가 있었습니다. 불과 2주 만에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민수야. 동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자를 끌어안으며 그의 등을 두드려 주었죠. 민수의 몸이 예전보다 훨씬 말라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괜찮니? 많이 힘들지? 민수는 할아버지의 품에서 잠시 안정을 찾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곧 주변을 의식하며 몸을 뺐죠. 괜찮아요, 할아버지. 그냥 훈련이 좀 빡세서 그래요. 민수는 애써 밝게 웃으려 했지만 그 웃음 뒤에 숨은 고통을 동철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편지 잘 받았다. 그런데 동철이 말을 꺼내려는 순간 민수가 재빨리 말을 막았습니다. 할아버지, 여기서는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나중에 더 큰일 날 수 있어요. 민수의 눈빛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죠. 동철은 그 순간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손자가 당하고 있는 일들이 단순한 훈련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은밀하게 자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동철은 꾹 참았죠. 지금 여기서 감정을 드러내면 손자에게 더 큰 피해가 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면회 시간 동안 동철은 조용히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다른 훈련생들의 모습, 간부들의 태도, 그리고 전체적인 분위기를 파악하려 했죠. 수십 년간 군대 생활을 했던 그의 눈에는 많은 것들이 보였습니다. 특히 일부 간부들의 무관심한 태도가 그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죠. 민수야, 할아버지가 준 수첩은 잘 쓰고 있니? 동철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말은 하지 않았죠. 주변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면회 시간이 끝나갈 무렵 동철은 민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민수야, 할아버지가 항상 너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라. 그리고 동철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진짜 위험한 일이 생기면 주저하지 말고 알려라. 알겠니? 민수는 할아버지의 눈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눈빛에서 자신을 향한 무한한 사랑과 보호 의지를 느낄 수 있었거든요. 네, 할아버지. 걱정 마세요. 이별의 시간이 왔습니다. 동철은 돌아서는 민수의 뒷모습을 끝까지 바라보았죠. 손자가 완전히 사라진 후에야 그는 천천히 훈련소를 나섰습니다. 하지만 나오는 길에 그는 뭔가 이상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한 구석에서 선임 훈련병 몇 명이 신병들을 둘러싸고 무언가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거리상 자세히는 보이지 않았지만 그들의 자세와 분위기로 보아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았죠. 동철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이 나라 군대, 아직도 변하지 않았구나. 동철이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주먹이 저도 모르게 꽉 쥐어졌죠. 수십 년 전 자신이 겪었던 그 모든 부조리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현실이 그를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동철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손자가 당하고 있는 고통을 직접 확인했지만 당장 해줄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이 더욱 괴로웠거든요. 하지만 그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고. 면회가 끝난 그날 밤 정하늘의 분노는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다른 신병들과 달리 민수만큼은 자신에게 굴복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면회 때 할아버지와 나눈 대화, 그리고 민수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반항 기운이 그를 더욱 자극했습니다. 야, 박민수. 정하늘의 목소리가 생활관에 울려 퍼졌습니다. 다른 신병들은 모두 이불을 뒤집어쓰고 모른 척했죠. 이미 몇 차례 같은 상황을 목격했던 그들은 자신들에게도 피해가 올까 두려워했거든요. 민수는 침대에서 일어나 정하늘 앞에 섰습니다. 할아버지를 만나고 온 후 마음가짐이 조금 달라졌었죠. 더 이상 무작정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 그러세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이전보다 확고함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고. 정하늘이 비웃었습니다. 면회 때 할아버지한테 뭔 소리 했는지 뻔히 보이거든. 고자질했지? 정하늘의 추측은 틀렸지만 민수는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편지를 통해 상황을 알렸었거든요.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민수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정하늘은 이미 흥분 상태였죠. 거짓말하지 마. 내 할아버지 눈빛 봤어. 뭔가 알고 있다는 표정이었거든. 정하늘의 말에는 어느 정도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동철의 날카로운 관찰력을 정하늘도 느꼈던 것이죠. 그날 밤 정하늘은 평소보다 더 잔혹했습니다. 민수를 화장실로 끌고 가서는 차가운 물을 계속 끼얹었죠. 정신 차려라, 박민수. 여기서는 내가 왕이야. 할아버지고 뭐고 소용없어. 정하늘의 목소리는 광기에 차 있었습니다.
민수는 떨리는 몸으로 견뎠습니다. 할아버지의 얼굴을 떠올리며 이를 악물었죠. 하지만 정하늘의 괴롭힘은 점점 도를 넘어섰습니다. 물리적인 폭력까지 가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프면 비명이라도 질러봐. 그래야 재미있지. 그만하세요. 민수가 처음으로 큰 소리를 쳤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정하늘의 주먹이 민수의 팔을 강타했죠. 뼈가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민수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팔에 멍이 들기 시작했고 고통으로 신음소리가 나왔죠. 이제 정신 차렸나? 정하늘이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민수는 일어나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죠. 팔의 통증이 심했고 전신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일부터는 더 조용히 있어. 알겠어? 다음 날 아침 민수는 팔의 멍 때문에 제대로 훈련에 참가할 수 없었습니다. 교관이 물어보자 민수는 넘어져서 다쳤습니다라고 둘러댔죠. 하지만 교관의 눈빛에서 뭔가 의심스러워하는 기색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훈련 도중 민수는 계속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전날 밤의 충격과 스트레스, 그리고 제대로 먹지 못한 탓에 몸 상태가 좋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는 생각에 끝까지 버텼습니다. 점심시간 민수는 식당 구석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다른 동기들도 그와 어울리는 것을 꺼리게 되었거든요. 정하늘의 표적이 된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자신들도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박민수, 밥은 잘 먹고 있나? 갑자기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정하늘이었습니다. 민수의 등골이 서늘해졌죠. 식당 한복판에서 무슨 일을 벌일 생각인지 알 수 없었거든요. 네, 잘 먹고 있습니다. 민수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정하늘은 만족하지 않았죠. 그래, 그럼 내가 특별히 반찬 하나 더 줄게. 정하늘이 자신의 국그릇을 민수의 밥 위에 쏟아부었습니다. 식당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죠. 간부들도 못 본 척하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국물로 범벅이 된 밥을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왜? 맛없어? 정하늘이 조롱하듯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집에서 먹던 밥이 그리우면 집에 가면 되잖아. 여기는 내가 올 곳이 아니야. 정하늘의 말에 다른 선임들이 낄낄거리며 웃었습니다. 민수는 그 순간 한계를 느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여기서 반항하면 더 큰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민수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날 오후 체력 단련 시간, 민수는 결국 쓰러졌습니다. 계속된 스트레스와 영양 부족, 그리고 전날 밤의 폭행 후유증이 한꺼번에 몰려온 것이죠. 의무실로 옮겨진 민수는 한참 동안 의식을 잃고 있었습니다. 의무실에서 깨어난 민수는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할아버지의 얼굴이었죠. 할아버지가 자신 때문에 얼마나 걱정하실지 생각하니 눈물이 났습니다. 괜찮니? 의무병이 민수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절규하고 있었죠. 할아버지께 괜히 말했나? 나 때문에 더 큰일 나는 건 아닐까? 그날 밤 생활관으로 돌아온 민수는 다른 동기들의 시선을 받으며 자리에 누웠습니다. 모두들 걱정스러워하는 것 같았지만 아무도 말을 걸지는 않았죠. 정하늘의 보복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민수는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계속 당하고만 있을 것인가, 아니면 뭔가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인가.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곳에서는 자신이 너무도 약한 존재였거든요.
그때 멀리서 정하늘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마도 다른 선임들과 함께 오늘의 일을 자랑하고 있는 것 같았죠. 민수는 이불을 뒤집었으며 할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할아버지는 자신을 걱정하고 계실 텐데 이런 모습을 보여드려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수가 의무실에서 쓰러진 소식은 곧바로 훈련소 본부에 보고되었습니다. 하지만 담당 간부들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죠. 또 적응 못하는 신병이구나. 요즘 애들은 정말 나약해. 중대장의 한마디로 사건은 단순한 체력 부족으로 처리되고 말았습니다. 한편 동철은 집에서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면회에서 본 민수의 초췌한 모습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혹시나 해서 훈련소에 전화를 걸어보기도 했지만 훈련생은 모두 잘 지내고 있습니다라는 형식적인 답변만 돌아올 뿐이었죠. 그러던 중 동철에게 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훈련소 의무실에서 온 연락이었죠. 따님의 손자분이 훈련 중 쓰러져서 의무실에 있습니다. 큰 문제는 없지만 혹시 면회 오실 수 있으시면. 전화를 받는 순간 동철의 손이 떨렸습니다. 동철은 급히 옷을 갈아입고 훈련소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 내내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갔죠. 혹시 정말 큰일이 벌어진 건 아닐까? 자신이 더 일찍 행동했어야 했던 건 아닐까 하는 자책감이 밀려왔습니다. 훈련소에 도착한 동철은 곧바로 의무실로 향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민수를 보는 순간 그의 가슴이 먹먹해졌죠. 손자의 얼굴은 더욱 야위어 있었고 팔에는 선명한 멍자국이 보였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훈련 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거든요. 민수야. 동철이 조심스럽게 손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수는 할아버지의 목소리에 천천히 눈을 떴죠. 할아버지, 왜 오셨어요? 괜찮다고 했는데. 민수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괜찮다고? 이게 괜찮다는 거냐? 동철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수 앞에서는 최대한 감정을 억누르려 했죠. 할아버지, 정말 괜찮아요. 그냥 컨디션이 안 좋아서. 민수는 여전히 진실을 말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동철은 민수의 팔에 난 멍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멍은 넘어져서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자신도 젊은 시절 비슷한 경험이 있었거든요. 민수야, 할아버지한테는 솔직하게 말해라. 누가 그랬니? 할아버지,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민수는 계속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죠. 여기서 진실을 말하면 나중에 더 큰 보복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때 의무실 문이 열리며 중대장이 들어왔습니다. 면회 오신 분이시군요. 걱정하지 마세요. 별일 아닙니다. 요즘 신세대들이 체력이 약해서 가끔 이런 일이 있어요. 중대장의 말에는 사건을 축소하려는 의도가 분명했습니다. 동철은 중대장을 바라보며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중대장님, 제가 보기에는 단순한 체력 부족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이 멍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동철의 날카로운 지적에 중대장의 표정이 굳어졌죠. 그것은 훈련 중에 넘어져서 생긴 것 같습니다. 신병들이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종종 다치는 경우가 있어요. 중대장은 둘러대려 했지만 동철의 눈빛을 보고는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중대장님, 저도 군대를 다녀온 사람입니다. 이런 멍이 어떻게 생기는지 잘 알아요. 동철의 목소리는 낮지만 위협적이었죠. 혹시 부대 내에서 가혹행위 같은 게 있는 건 아닙니까? 중대장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저희는 건전한 부대 분위기를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에는 확신이 없었죠.
동철은 더 이상 중대장과 얘기해봤자 소용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히려 민수에게 더 큰 피해가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럼 손자를 잘 부탁드립니다. 중대장이 나간 후 동철은 민수와 단둘이 남았습니다. 민수야, 할아버지가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할까? 동철의 말에 민수는 급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할아버지. 그러면 저한테 더 안 좋은 일이 생겨요. 민수의 반응을 보며 동철은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단순한 신병 괴롭히기 수준이 아니라 조직적이고 은밀한 가혹행위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그리고 그것을 묵인하는 간부들까지 있다는 것도 말입니다. 그럼 할아버지는 어떻게 해야 하니?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 동철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손자를 보호하고 싶지만 방법을 찾을 수 없다는 답답함이 그를 괴롭혔거든요. 할아버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조금만 더 참을게요. 민수는 할아버지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그 자신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더 악화되고 있었거든요. 면회 시간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동철은 민수의 손을 꽉 잡고 말했습니다. 민수야, 정말 위험한 일이 생기면 주저하지 말고 알려라. 할아버지가 반드시 너를 지켜줄 테니까.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걱정이 더 커졌습니다. 할아버지가 개입하시면 자신뿐만 아니라 할아버지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훈련소를 나오는 길에 동철은 한밤중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훈련소 담장 밖에서 담배를 피우며 복잡한 생각에 잠겼죠. 손자가 당하고 있는 고통을 알면서도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 하는 현실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내 손자까지 이 나라 군대에 짓밟히게 둘 순 없다. 동철이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결심이 서리기 시작했죠.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동철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 전 자신이 겪었던 그 모든 일들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사실이 그를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죠. 이번에는 달라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훈련소에서 돌아온 동철은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민수의 초췌한 모습과 팔에 난 멍자국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침대에서 뒤척이다가 결국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이대로는 안 되겠어. 동철이 중얼거렸습니다. 지금까지는 조용히 지켜보며 기다리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지만 상황이 너무 심각해졌습니다. 더 이상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동철은 천천히 안방으로 들어가 옷장 깊숙한 곳을 뒤졌습니다. 오랫동안 건드리지 않았던 낡은 군용 가방이 있었죠. 먼지를 털어내며 조심스럽게 지퍼를 열자 오래된 군대의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가방 안에는 수십 년간 보관해온 소중한 것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빛바랜 특전사 패치, 녹이 쓴 군번줄, 그리고 몇 개의 훈장들이었죠. 동철은 그 물건들을 하나하나 꺼내며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특히 군번줄을 만지는 순간 베트남 전쟁 시절의 기억들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정글 속에서 동료들과 함께했던 작전들, 생사를 넘나들었던 순간들, 그리고 함께 돌아오지 못한 전우들의 얼굴까지 말입니다. 김상민, 이주호, 박철수, 동철이 하나하나 전우들의 이름을 불러보았습니다. 모두 자신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동료들이었죠. 그들과 함께했던 시절, 동철은 귀신 중의 귀신이라 불리는 전설적인 특전사였습니다. 당시 동철이 속한 707 특임대는 가장 위험한 작전을 담당했습니다.
적진 깊숙이 침투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중요한 표적을 제거하는 것이 그들의 임무였죠. 그 과정에서 동철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혹독한 훈련을 받았고 극한의 상황에서 살아남는 법을 익혔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험들이 모두 영광스럽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전쟁터에서 동철은 인간이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지도 목격했거든요. 같은 편이어야 할 상관들 중에도 부하들을 인간 이하로 취급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런 경험이 그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때도 약한 자들이 당했지. 동철이 쓸쓸하게 중얼거렸습니다. 군대라는 조직에서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현실은 예나 지금이나 달라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와 지금의 차이점이 있다면 이번에는 자신의 소중한 손자가 그 피해자라는 것이었죠. 동철은 오래된 사진첩도 꺼냈습니다. 젊은 시절에 자신과 동료들이 찍힌 사진들이 가득했죠. 모두 씩씩하고 당당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진 속 청년들 중 상당수는 이제 이 세상에 없었거든요. 민수야, 할아버지가 너를 지켜주겠다. 동철이 손자의 사진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전쟁에서는 동료들을 지키지 못했지만 이번에는 달라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부터 동철의 일상이 바뀌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체력 훈련을 다시 시작한 것이죠. 팔굽혀펴기, 윗몸 일으키기, 그리고 근처 공원에서의 조깅까지. 75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몸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반응했습니다. 역시 한 번 군인은 평생 군인이군. 동철이 운동을 마치고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비록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여전히 그의 눈빛에는 예전의 날카로움이 되살아나고 있었죠. 동철은 또한 옛 동료들과도 연락을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살아있는 몇 명의 전우들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었죠. 그들도 동철의 목소리를 듣고는 반가워했지만 동시에 뭔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동철아,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예전 같지 않은데. 오랜 전우인 강병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동철은 민수의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했죠. 그래서 내가 직접 나서야겠어. 조심해, 동철아. 지금은 예전과 다른 시대야. 함부로 행동했다가는 큰일 날 수 있어. 강병수의 충고에도 불구하고 동철의 결심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병수야, 내 손자가 당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 며칠 후 동철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음 면회 때 특전사 군번줄을 목에 걸고 가겠다는 것이었죠. 단순히 걱정하는 할아버지가 아니라 한때 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던 군인으로서 당당하게 맞서겠다는 의미였습니다. 이제는 내 피부치를 위해 다시 싸워야 할 때다. 동철이 군번줄을 손에 쥐며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수십 년 만에 되살아난 전사의 기운이 흐르고 있었죠. 동철은 또한 과거의 기록들도 찾아보았습니다. 자신의 군 복무 기록, 받았던 훈장들의 내역, 그리고 707특임대에서의 활동 증명서까지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필요하다면 자신의 정체성을 완전히 드러낼 작정이었거든요. 밤늦게까지 준비를 마친 동철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군번줄을 목에 걸고 자세를 바로 하자 마치 시간이 되돌아간 것 같았죠. 비록 머리는 희끗해졌지만 그의 어깨와 등은 여전히 군인의 당당함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김민수, 할아버지가 간다. 동철이 손자의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결심이 담겨 있었죠. 이번에는 과거와 달리 지켜야 할 사람을 잃지 않겠다는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동철은 오랜만에 평안한 잠에 들었습니다. 마침내 해야 할 일을 찾았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죠.
내일부터는 단순한 할아버지가 아닌 손자를 지키려는 전사로서 행동할 것이었습니다. 면회 날이 되었습니다. 동철은 새벽부터 일어나 준비를 시작했죠. 오랜만에 꺼낸 군번줄을 목에 걸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그의 눈빛에는 특전사 시절의 날카로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은 단순한 할아버지가 아닌 손자를 지키려는 전사로서 훈련소에 가는 날이었거든요. 훈련소 정문을 통과하며 동철은 주변을 세심하게 관찰했습니다. 군번줄을 목에 걸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고 경비병들도 경례를 했죠. 비록 예비역이었지만 특전사 출신이라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었거든요. 면회실에 도착한 동철은 조용히 앉아서 민수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평온하지 않았죠. 오늘 반드시 이 상황을 끝내겠다는 결심으로 가득 차 있었거든요. 손에는 자신의 군 복무 기록과 훈장 증명서가 들어있는 봉투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민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철이 손자를 본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민수의 상태가 지난 면회 때보다 더 악화되어 있었거든요. 얼굴은 더욱 야위었고 걸음걸이도 부자연스러웠습니다. 민수야. 동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자를 끌어안으며 그의 등을 쓰다듬었죠. 민수의 몸에서 느껴지는 떨림과 두려움을 그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왔다. 이제 괜찮을 거야. 면회 시간 동안 동철은 민수와 조용히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계속해서 주변을 살피고 있었죠. 특히 다른 훈련생들과 선임 병사들의 관계를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수십 년간의 경험으로 누가 가해자이고 누가 피해자인지 금방 구별할 수 있었거든요. 그때였습니다. 면회실 한쪽에서 한 선임 훈련병이 신병을 거칠게 밀치는 모습이 보였죠. 다름 아닌 정하늘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신병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동철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바로 저자가 민수를 괴롭히는 주범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거든요. 정하늘의 행동 방식과 다른 훈련생들이 그를 대하는 태도에서 모든 것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저자가 그 정하늘이냐? 동철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민수는 놀란 표정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죠. 할아버지, 여기서는 조용히 해주세요. 나중에 더 큰일이. 민수의 말을 들으며 동철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면회 시간이 끝나갈 무렵 정하늘이 민수에게 다가왔습니다. 야, 박민수? 할아버지랑 무슨 얘기 그렇게 하고 있어? 정하늘의 목소리에는 위협이 담겨 있었죠.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거리낌 없이 민수를 압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민수가 위축되는 모습을 보던 동철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정하늘 앞에 당당하게 섰죠. 75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기세는 대단했습니다. 특전사 시절 적들을 제압할 때의 그 눈빛이 되살아나고 있었거든요. 젊은이, 내 손자한테 무슨 일이냐? 동철의 목소리는 낮지만 위협적이었습니다. 정하늘은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죠. 할아버지, 이건 훈련병들끼리의 일이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하지만 동철의 다음 행동은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그가 목에 걸고 있던 특전사 군번줄을 드러낸 것이죠. 그리고는 군대 특유의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707 특임대 창설 멤버였다. 내 놈들이 발끝에도 못 미칠 훈련을 했지. 면회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707 특임대라는 이름을 아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한국 최고의 특수부대 중 하나였고 그 창설 멤버라는 것은 전설적인 존재라는 의미였습니다.
정하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이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하지만 이미 여러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어서 물러설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여기는 훈련소이고 저는 선임이니까. 정하늘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동철은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갔죠. 그의 눈빛에는 베트남 전쟁터에서 적들을 마주했을 때의 그 냉혹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선임? 너 같은 놈이 선임이라고? 동철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진짜 군인은 약한 자를 보호하는 법이지 괴롭히는 게 아니다. 그의 외침에 면회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주목했습니다. 그때 간부들이 달려왔습니다. 소란이 벌어졌다는 소식을 들었던 것이죠. 하지만 동철의 모습을 본 중대장은 당황했습니다. 특전사 군번줄과 그의 위험 있는 모습을 보고는 함부로 대할 수 없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중대장님, 저는 김동철입니다. 동철이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707특임대에서 복무했고 베트남 전쟁에 참전한 예비역 중사입니다. 제 손자가 이 부대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신고를 하러 왔습니다. 동철은 준비해온 봉투에서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자신의 군 복무 기록, 훈장 증명서, 그리고 707특임대 관련 자료들이었죠. 중대장은 그 서류들을 보고는 더욱 놀랐습니다. 정말로 전설적인 부대 출신이었던 것입니다. 중대장님, 이 부대에 가혹행위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동철의 질문에 중대장은 대답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미 상황이 공개적으로 드러난 이상 더 이상 숨길 수도 없었죠. 결국 중대장은 내부 감찰을 부르기로 결정했습니다. 707특임대 출신의 베테랑이 직접 문제를 제기한 상황에서는 형식적으로 넘어갈 수 없었거든요. 동철의 명성과 그가 제시한 증거들이 너무도 확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오후 내부 감찰팀이 도착했고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정하늘과 그의 일당들은 모두 조사를 받게 되었고 가혹행위의 실체가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내부 감찰 조사가 시작된 지 일주일 후 진실이 모두 밝혀졌습니다. 정하늘과 그의 일당들이 자행했던 가혹행위의 실체가 낱낱이 드러났죠. 물강제 섭취, 구타, 모독적인 얼차려 등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은밀하게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가혹행위에 가담했던 선임 훈련병들은 모두 구속되었고 이를 묵인했던 일부 간부들도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동철의 용기 있는 행동은 훈련소 전체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훈련소장은 직접 나서서 부대 내 인권 보호를 위한 특별 조치들을 발표했죠. 익명신고 시스템 도입, 간부들의 순찰 강화, 그리고 무엇보다 가혹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이 확립되었습니다. 민수는 며칠간 의무실에서 치료를 받으며 회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몸의 상처보다 마음의 상처가 더 깊었지만 할아버지가 자신을 위해 용감하게 나섰다는 사실이 큰 힘이 되었죠. 동철은 매일 면회를 와서 손자를 격려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고마워요. 민수가 의무실 침대에 누워 말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이전의 두려움 대신 평온함이 자리 잡고 있었죠. 처음에는 할아버지가 나서시면 더 큰일이 날까봐 걱정했는데 결국 할아버지가 오르셨어요. 동철은 손자의 손을 잡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수야, 할아버지가 내게 배운 것도 많다. 젊은 세대의 용기와 순수함을 다시 보게 되었거든. 그의 목소리에는 자랑스러움과 안도감이 섞여 있었죠. 회복 후 민수는 다시 훈련에 복귀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죠. 가혹행위의 주범들이 사라지자 훈련소 전체의 분위기가 건전해졌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군사훈련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민수야, 이제 어때? 다음 면회 때 동철이 물었습니다. 민수의 모습은 확연히 달라져 있었죠. 얼굴에는 건강한 혈색이 돌았고 자세도 당당해져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눈빛에서 자신감을 찾을 수 있었거든요. 할아버지, 이제야 진짜 군대가 뭔지 알 것 같아요. 민수가 밝게 말했습니다. 동료들끼리 서로 도우면서 함께 성장해 나가는 곳이더라고요. 전에는 무서움만 있었는데 지금은 보람도 느껴져요. 민수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보여주신 용기를 보면서 많이 배웠어요. 부당한 일에 맞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약한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 진짜 강함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고요. 동철의 눈가에 촉촉한 기운이 맺혔습니다. 손자가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된 것이 무엇보다 기뻤거든요. 민수야, 할아버지도 너한테서 많이 배웠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텨준 내 용기가 있었기에 이런 변화가 가능했던 거야. 며칠 후 민수는 할아버지에게 특별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부대에서 모범 훈련병으로 선발되었어요. 그리고 동기들 사이에서 리더 역할도 하게 되었고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정말 대견하다, 민수야. 동철이 손자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라. 진짜 리더는 힘으로 지배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이끄는 거다. 할아버지가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이야. 민수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강해지고 싶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때리는 강함 말고 사람을 지키는 강함으로요. 손자의 이런 말을 들으며 동철은 가슴이 뭉클해졌죠. 동철은 손자를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민수야. 그것이 진짜 특전사의 정신이다. 남을 살리는 자가 진정한 전사란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자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훈련 과정에서 민수는 다른 동기들과도 돈독한 우정을 쌓아갔습니다. 과거 가혹행위 때문에 서로 의심하고 경계했던 분위기와는 완전히 달라진 것이죠. 이제는 진정한 전우애가 싹트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민수는 동기들과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말씀하시는데 군대는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 수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야 그 의미를 알 것 같아요. 다른 훈련병들도 공감했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 예전에는 매일 무서워서 잠도 못 잤는데 지금은 내일이 기대되기까지 해. 한 동기가 말했죠. 모두들 변화된 분위기 속에서 성장해 가고 있었습니다. 훈련소 수료가 며칠 앞으로 다가왔을 때 동철은 마지막 면회를 위해 훈련소를 찾았습니다. 민수의 모습은 입소 때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당당하고 씩씩한 청년의 모습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정말 군인이 된 기분이에요. 민수가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께서 물려주신 가치관을 잊지 않고 살아가겠어요. 그날 저녁 동철은 집에 돌아와서 오래된 전우들의 사진 앞에 술 한 잔을 따랐습니다. 친구들아, 이번에는 내가 지켜냈다. 우리가 못다한 일을 손자가 이어가게 될 것 같아. 그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며칠 후 민수의 수료식이 있었습니다. 동철은 가장 앞자리에서 손자의 당당한 모습을 지켜보았죠. 민수는 우수 훈련병으로 선발되어 상까지 받았습니다. 할아버지를 바라보는 민수의 눈빛에는 감사와 다짐이 가득했습니다. 수료식 후 두 사람은 훈련소 앞에서 포옹을 나누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고마웠어요. 할아버지 덕분에 제가 진짜 어른이 될 수 있었어요. 민수의 말에 동철은 뿌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수야, 이제 시작이다.
앞으로도 항상 약한 사람들의 편에 서라. 그것이 진정한 군인의 길이니까. 동철의 당부에 민수는 힘차게 대답했습니다. 네, 할아버지. 그날 이후 훈련소는 모범부대로 거듭났고 민수는 진정한 군인으로 성장해 갔습니다. 할아버지와 손자가 함께 이뤄낸 작은 기적이었죠.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김동철 할아버지의 용기 있는 행동이 정말 감동적이지 않았나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려는 마음 앞에서는 그 무엇도 장벽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 이야기였습니다. 이런 따뜻하고 의미 있는 이야기들이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나 감동받았던 순간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들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